저는 평생을 엄마로 살았습니다. 이름 대신 어머니, 엄마, 할머니로 불리며 살았죠. 그게 제 역할인 줄 알았고 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요. 젊었을 때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떼다 팔고 남은 것 있으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탰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밤마다 핸드크림을 발라야 했지만 그것도 아까워서 제일 싼 걸로만 샀습니다. 아이들 겨울 패딩 사주고 나면 제 지갑엔 늘 10,000원짜리 몇 장만 남아 있었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저 혼자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아이들 얼굴이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 제가 만든 김밥 먹으며 웃던 아들, 시험 잘 봤다고 뛰어오던 딸, 그 모습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엄마 괜히 그러지 마. 엄마도 좀 써.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만 잘 되면 돼. 그 말이 진심이었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입을 옷 한 벌 아끼면 아이들 교재 한 권 더 살 수 있었고 제가 버스 대신 걸어가면 아이들 간식거리 하나 더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딸은 서울로 시집을 갔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다고 했죠. 명절 때나 얼굴 보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멀리서나마 잘 살고 있다니까요. 가끔 전화가 오면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습니다. 엄마 건강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가진 돈을 다 털었습니다. 전셋집 보증금에 혼수에 살림살이에. 통장은 바닥이 났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할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빼시면 남는 게 없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결혼하는데 이것도 못해주면 엄마가 아니죠. 그 직원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인데 뭐가 안쓰러워요. 며느리는 착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곱게 하고 처음엔 저한테도 잘했죠.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을 내줬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보며 활짝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래서였을까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달라고 했을 때도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가 관리해줄게. 괜히 엄마가 들고 있다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다는 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금리가 어떻고 저떻고 어디에 넣어두면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이었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했지 그런 어려운 금융 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우리 아들이 날 속일 리가 없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10달을 뱃속에 품고 젖먹이고 밤새 앓을 때 등을 토닥여주던 그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은 변화들이었거든요. 아들이 전화를 덜 받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거 치워주세요. 어머니, 오늘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건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병원도 혼자 다니기 벅찼거든요.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혼자 사는 건 위험하구나.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요.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라던 며느리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문을 닫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지나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들릴 만큼은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에서도 제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반찬이 하나둘 줄었고 제가 먹던 자리엔 아이들 태블릿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민망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먹을 반찬인데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음식을 차리면 아들이 맛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차린 음식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음식은 짜다고 싱겁다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입맛이 변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한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용돈도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제 돈인데도 쓸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병원 가려고 택시비를 쓰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택시 타셨어요? 버스도 있는데. 약국에서 파스를 사오면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파스 많은데 왜 또 사셨어요? 매번 제가 뭘 살 때마다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돈 좀 아껴 써.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데 눈치를 봐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미움 받을까봐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요양원도 좋아요. 아무렇지 않게 밥 먹다가 툭 던지듯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처지가 된 건가요? 친구들이 있어요. 요양원에 가 있는 친구들. 전화하면 다들 괜찮다고는 하지만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안 와, 명절에도 안 와. 그러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됐구나.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됐구나.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울 것 같았거든요. 작은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돈을 아들 통장에 넣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다 주면서 산 게 잘못이었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병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무릎이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기운 없이 집에 들어왔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숨도 가빠서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온 아들 부부의 대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까?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솔직히 말해도 되지 않아?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그 말. 어차피 돈도 다 우리한테 있잖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히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요. 돈. 결국 돈이었구나. 제가 평생 모은 그 돈 때문에 저를 참고 있었던 거구나. 사랑이 아니었구나. 효도가 아니었구나. 그냥 돈이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손을 뿌리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또 아침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친구였어요. 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제게 밥 한번 먹자고 말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밥을 먹으며 조금씩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척했지만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그 말에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식당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니? 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존중. 그래,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사실 아들 통장에 넣어둔 돈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잠깐 나왔던 그 작은 통장 하나, 제가 늘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통장 기억하시나요? 그건 제 진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옮긴 건 딱 절반뿐이었죠. 왜 그랬냐고요? 평생 장사하면서 배웠습니다.
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그게 이렇게 제 목숨줄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그 통장엔 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집도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였죠. 작은 집이지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유언장도 다시 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떨렸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어머님도 권리가 있으세요. 유언장을 다시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돈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손주들 앞으로 교육비를 남겨두었고 딸에게도 일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평생 후원해온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요. 집을 알아보는 것도 조용히 했습니다. 병원 간다고 하고 나가서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계약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짐을 싸는 것도 조금씩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출한 사이에 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가벼웠구나. 며칠 뒤 저는 가족을 불러 앉혔습니다. 나 요즘 몸도 안 좋고 정리할 게 있어서. 아들은 시큰둥했고 며느리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거지? 혹시 유산 얘긴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묻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선택이다. 봉투 안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더군요.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관리한다던 돈 그거 다는 아니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요. 그리고 그 말 어차피 돈도 다 우리한테 있잖아. 나 다 들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너희 위해 살았다. 내 인생은 없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도 인간이라는 걸.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으로요. 이삿짐 센터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텅 빈 원룸이었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 좋았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요. 아무도 제게 눈치 주지 않는 곳이니까요. 혼자 사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마시고 싶은 차를 마셨습니다. 점심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저녁엔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잤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걸요. 아들 집에서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독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친구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동창들,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봤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문자로요.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아. 엄마는 너희 노후 자금이 아니야. 엄마도 인생이 있어.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게만 썼습니다.